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수학능력 평가를 앞두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실제로 대입진학이라는 획일화된 교육 방식은 공교육 붕괴와 같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죠. 최근에는 경쟁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레바논의 작가 칼릴 지브란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육은 그대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줍니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오늘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방의 학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대도시와 소도시 간의 격차, 인구 절벽, 진학 문제로 폐교 위기에 처한 지방의 학교들. 우리보다 일찍 소도시 폐교가 심화된 일본의 경우 잇따른 학교의 소멸이 지역의 쇠퇴로 이어졌는데 위험에 처한 지방의 학교들, 소도시 학교를 살릴 방법은 없나? 우리의 지역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갈수록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지방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컬 에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완주교육지원청 추창훈 장학사. 그는 창의적 교육 특구를 추진, 지역사회와 학교가 힘을 모아 학교를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교육 공동체 운동 로컬 에듀가 지역 교육을 위한 희망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뜻한 학교, 열 손가락 책임 교육. 지역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방학교의 문제와 해법을 로컬 에듀에서 찾아보자. 오늘은 지역이 스스로 교육을 책임지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꿈꾸는 책 로컬 에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완주교육지원청 추창훈 장학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리 동남초등학교 정성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봉서초등학교 학부모회 김수정 대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책 제목이 로컬 에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로컬 에듀는 사실 로컬 푸드와 상당히 맥락이 비슷합니다. 로컬 푸드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모두가 다 이득을 취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로컬 에듀도 지역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그 아이들이 지역에서 살아가게 하면 아이들만이 아니라 지역도 더 성장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얘기 나누면서 차차 이제 의미에 대해서는 짚어보도록 하고요. 교단에서 학생 직접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제 추창훈 장학사님하고 인연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이제 학습연구년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하면서 잠깐 학교를 떠나 있는 그런 평생에 딱 교직이 있을 때 한 번 쓸 수 있는 그때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한 이 로컬 에듀 사업을 제가 연구하는 현장 교사 입장에서 로컬 에듀를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의 이야기들을 학교를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아무래도 장학사님이 학교 찾아오는 것보다 현장 교사가 찾아가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죠. 그래서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을 교육청에 전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됐었고 추창훈 장학사님이 새 책을 펴냈을 때 추천의 글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읽다 보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있어서 선뜻 이 자리에 같이 오게 됐습니다. 로컬 에듀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입장을 오늘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처음에 학부모 대표로 또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 김수정 대표님. 그 어떠세요? 실제로 이 로컬 에듀가 지역에 정착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들었는데 로컬 에듀 학부모회에서 또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교직에 몸을 담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아이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 이제 전북행을 선택한 그런 경우인데 제가 항상 그 전에는 로컬 에듀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모습은 늘 그 전북교육청에 혹은 완주교육지원청에 컴플레인만 제기하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 성향이 있는 그런 학부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픈마인드가 돼서 이런 학부모 연대가 결성하게 된 계기는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어떤 그런 난항?
이런 것들은 극히 일부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봉소초등학교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학교예요. 과밀학교이고 아이가 다니는 교실 위로 증축 공사를 9번 이상을 한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만 저한테는 피부로 와닿았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든 가면 저희 아이의 상황만 어필을 했었는데 막상 폐교 직전의 학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은 정말 극히 일부구나. 그래서 그 학교들을 같이 안고 그 학교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학부모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교육지원청의 어떤 장학사님이나 교육지원청의 어떤 정책을 돕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절실함이 와닿았기 때문에 함께했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책에 보면은 로컬 에듀를 시작한 것도 이 완주군의 학교 상황이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전제는 지금이 아니라 2013, 14년도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 14년도.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네.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네.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 완주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예요. 전주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서 공기도 좋고 또 자연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속도로 3개나 지나가고 있으면서 전국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요. 또 재정 자립도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완주에 살기를 원하고 실제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네,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동네예요. 전 100가지도 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있었어요. 바로 학교예요. 초등학교까지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만족해하고 심지어 전주 인근 대도시에서 찾아오는데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그런 시기가 되면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네. 떠날 것이냐 남을 것이냐. 전주나 대도시에서 공부할 때와 완주에서 공부할 때 상대적인 좀 불평등 또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완주에 살기를 원하지만 완주에서 아이를 보내기는 싫어했어요. 실제로 많이 떠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인데요. 성적이 우수한 또는 뭔가 좀 꿈을 가진 아이들이 완주에 가기보다는 전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완주의 학교는 이제 입시 성적도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네. 전체를 무기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시 성적도 안 좋으면서 또 학교가 활력이 떨어지고 역시 학부모들은 다시 이제 완주를 안 보내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라 주소지 학교를 배정받는데 주소지 학교 마음에 안 들면 재배정 받아서 떠나거든요. 약 네. 100여 명 정도가 떠나고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는 약 75% 정도가 떠납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네, 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주에게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진학할 때요, 조금 더 큰 도시로 학교를 옮기기 위해서 부모와 좀 떨어져서 지낸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함께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현재 네. 저부터도 저는 네. 이제 전북 무주 출신인데요. 네. 당장 이제 진학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주로 나와야 했던 저부터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좀 더 열이 있는 분들은 네. 부모님이 적극 나가서 아이 환경 옆에서 네. 직접 출퇴근도 해가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책에 이런 내용도 쓰셨더라고요. 현재 교육 시스템과 지원이 지역을 떠나게 하는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바로 지자체가 지역의 아이들에게 교육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을 소위 말하는 수월성 교육, 그래서 소수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서울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들을 데려다가 입시 공부를 시켜요. 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100여 명도 남짓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로 갈 경우에 굉장히 많은 혜택, 특히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주면서 네. 떠나 보내면서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켰다고 선전하고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성장에 기여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마 지역에서 남아서 세금을 내는 아이들은 남은 90% 아이들일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교육 정책에 네. 대전환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정말 아쉬웠고 2013년도에 완주청의 발령을 받아서 장학사 되어 맡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혁신학교였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혁신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묶어주고
만나게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려움, 또 부족한 점, 또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또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학교가 그러지 못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공문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문을 처리하다 수업하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그때 들었었어요. 수업 실제로. 외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좀 많으셨군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해에 약 공문서가 1년에 학교로 약 10,000개 이상 간다고 해요. 네. 그럼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1,000개니까 하루에 50개잖아요. 네. 그럼 공문 처리하다가 선생님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만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 실무라든가 또는 상담 또는 어떤 복지 또는 사서 이런 분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만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업 외의 만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말씀이시군요. 아울 학교에는 네.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학습 부진 아이들, 네. 어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또는 뭐 폭력의 어떤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이 아이들 만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만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뭔가 좀 방안을 찾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저절로 부족했죠. 네. 이런 어려움을 들으면서 네, 현장 교사 입장에서 네. 학교를 지원하는 장학사님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되게 고맙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장학사 하면 학교를 관리 감독하고 학교에 어떤 명령을 내리고 맞아요. 뭐 이런 시기였는데 이제 혁신학교 정책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까? 그 로컬 에듀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조금 더 치중하고 또 예. 학생들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 밖에 다른 행정적인 것들을 예. 좀 분리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렇죠. 것이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그렇게 하여 선생님 학부모를 만났는데 정말 학교에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람이었고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완주 교육지원청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네. 그런데 경기도 혁신교육지구가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는 사람을 넣어주더라고요. 학교에다가 4명에서 8명가량.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그분들의 도움으로 공문 처리를 하지 못한대요. 안 한대요. 네. 그 다음부터 학부모님들에게 이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의미를 설명하고 그때부터 혁신교육지구, 전라북도 혁신교육 특구를 추진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따로 맡아주실 분들을 좀 그렇죠. 지원하기 시작했군요. 근데 로컬에듀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말씀해 주신 일부예요. 것이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공감 토크라는 것도 실시하셨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선생님들의 고충, 좀 행복하지 않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가장 힘든 점이 뭘 꼽으시겠어요? 한 101가지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만 분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직 교사로 있으면서 느끼는 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완주 이 로컬 에듀 이 관계로 해서 완주 지역의 스님들을 한 70여 차례 네. 초중고 만나봤을 때 한결같은 이야기들은 내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네.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 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과제랄지 네. 아니면 지자체나 교육감이 역동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파생된 사업이랄지 네, 네. 아까 장사님 말씀하셨는데 10,000개 아니에요. 한 18,000개, 20,000개 정도 돼요. 그 사이에 네. 공문서 수업 일수가 190일인데 하루 평균 100여 개, 50개가 아니라 실제로 하루 평균 100개 가까운 공문서를 이게 동사무소인가 학교가? 동사무소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튼 내가 행정공무원인가? 네네. 나는 교육공무원, 엄연히 법적으로도 분리하고 있는데 내가 행정공무원인가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그것이라는 거죠. 저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지만 사실 그 선생님들이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구나라는 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한 것 네, 같기는 네. 한데요. 그 교사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교사 연수 이제 매년 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천 연구라는 걸로 네. 바꿨더라고요. 네. 실천 연구
목표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이제 아마 학부모님들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 정책에 대한 설문지 한다라고 하면서 뭐 요즘 오지선다 이렇게 척도하는 보면 대부분 만족 뭐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늘 느끼는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족도는 높게 나와요. 근데 뭐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요인은 그러면 무엇인지 이것은 질적으로 분석해내지 않으면은 네네. 질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지고. 그렇네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내는 게 정말 작은 학교도요. 학급이면 한 2, 30명 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친구들 뭐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은 게 뭐고 수업이든 학교 생활이든. 근데 그것을 서류와 문서화해서 5, 4, 3, 1 척도로 이것을 뽑아내고 있는 네, 네, 이런 행정,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질적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질적교육연구소를 만든 거였어요. 완주교육청에서. 네, 네. 그게 상당히 고무적이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학부모, 학생, 교사들, 교직원들을 세밀하게 다가가서 질적 연구 해냈던 거. 연수의 방법도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네. 거죠. 현장 교사 입장에서. 조금 더 풀어내기가 쉽잖아요. 현장 네. 교사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교육청에 가서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해주면 아, 이 학교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구나.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구나. 이것도 교육청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 없이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정책을 폈던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또 굉장히 형식적이었던 네. 어떤 그런 교사 연수를 이제 말 그대로 실천 연구를 통해서 네. 실질적으로 얻어갈 수 있도록 그러죠. 바꾼 것이로군요. 네, 네. 실천 연구는 네. 제가 조금 네. 보충 설명을 좀 네,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실천 연구는 외부 강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나 생활 교육을 통해서 겪는 또 닥치는 문제들을 내 연구나 내가 해결해야 될 주제로 설정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대안을 찾는데 그 대안을 혼자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과 함께 특히 학교 단위로 네.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대안이나 어떤 방향을 모색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실에 가서 또는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럼 어려웠던 점을 또 다시 돌아와서 네. 이렇게 살펴보고 네. 그러므로 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제 연구자가 되고 동시에 실천가가 되는데 그래서 실천 연구는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네. 자, 아이들을 위한 노력들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마을 전문가 양성입니다. 자, 마을 전문가가 뭔지 일단 좀 소개해 주시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말씀 주세요. 예. 마을 전문가는 학교를 둘러싼 지역 마을에 학교의 선생님 못지않게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부모님도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도 될 수 있고 지자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또 협동조합이나 어떤 활동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마을 전문가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 교과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의 깊이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중등학교 선생님은 한 과목을 깊게 다루다 보니까 다른 분야나 교과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마을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분들은 적어도 한 분야나 한 직업에서 수십 년 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과정과 수업을 도와준다면 선생님들 혼자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수업 또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 주체가 왜 교사,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라고 하는데 학부모들의 활동이 극히 획일화가 돼 있고 일부 단편적인 면이 많은데 학교 마을 교육과정이나 마을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교육과정에 네. 투입이 됩니다. 물론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회의를 하고요.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피드백이 가장 큰 거는 저희가 1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데 1시간 수업을 하면서도 아 선생님도 되게 힘드시겠다.
그런 것들을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선생님의 어떤 그런 교단의 어떤 자리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었고 여하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들이 다시 성숙할 수 있는 계기 그런 계기들이 많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을 전문가들을 찾아내고 또 학교를 이렇게 모시는 일은 누가 하나요? 만약에 이러한 자원을 발굴해서 학교에다가 활용하도록 우리가 압력을 넣고 요청을 했다면은 아마 학교에서는 이걸 활용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지 않았어요. 만약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고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했다면 아마 10개, 20개 업무가 발생했을 거예요. 강사를 모집하고 신원조회하고 강사비 지급하고.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학교에 예산 주지 않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에다 예산을 줬어요. 그 선생님들이 정말 필요한 강사와 버스가 필요하면 이쪽에 연락해서 갈 수 있도록. 완주에 54개 학교가 있는데 49개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써요.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의 학교죠. 그렇네요. 그럼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야죠. 네. 이 마을 그 전문가 프로그램이 실제로 학교 수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그러죠. 가령 아이들과 뜻깊은 체험학습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아이들 노작교육 무엇을 만들고 손으로 직접 조작 활동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어 보고 제가 했던 목공 수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과 멋진 목제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직접 톱질도 하고 망치질도 해보고 그런 경험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 내에 있는데 실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냥 반제품이 시중에 나와요. 그래서 나사모 몇 개 받고 수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흉내만 한번 흉내만 거죠. 내보는 네. 그런 식. 네. 그러지 않고 직접 우리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두 번, 하나는 야외용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그리고 화단을 우리가 예쁘게 채색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화단 울타리를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해봤었는데 이걸 진행하려니까 당장 교사들이 그런 기술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목공 기계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그 예산을 집행하고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행정 절차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완주교육청 이 사업이 고마웠던 것들은 그런 행정 절차를 교육청이 떠안아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현장학습 한번 가려고 해도 버스가 없어서 못 가는데 신청만 하면 교육청이 지원해줘서 버스를 타고 바로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거. 교사, 학부모, 학생 누구나 만족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어떠세요? 선생님은 평소에 이런 교과서 활동뿐만이 아니라 좀 벗어난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아이들 가르치신다고 하던데. 네, 요즘 선생님들 많이 교과서 내려놓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교과서를 믿지 마라 이런 책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경험 자체가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 교육은. 이제 그 소감을 받아보면은요. 오늘 이제 목공 수업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연장 선생 요리나 막 이런 수업을 해보면 오늘 수업 어땠어요? 하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보라고 해요. 애들 뭐라고 적는지 알아요? 공부 안 해서 좋았어요. 그게 공부인데 사실. 정말 다양한 의견도 힘들었다. 목공 수업 이렇게 가구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다. 목수가 앞으로 집에 가구를 아껴 써야겠다. 이런 아이들 시각으로 그런 것.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교과서를 읽고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경험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학 입시를 또 치러야 하고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부해서 괜찮을까? 우리 아이만 혹시 좀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혹시 안 드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은 없는데 솔직히 그런 의견들이 없다면 거짓말인 거죠. 하지만 시대의 어떤 교육적인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어 있고 중요한 거는 수월성 교육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 대비 그 어떤 효과의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아이들을 줄 세우는 성적을 위주로 하는 그런 아이들도 물론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재능과 끼가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시선을 집중해줘야 이 시대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에 맞출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좀 지역 일터를요 진로 체험처로 만드는 노력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예, 완주 군과 로컬 에듀에 대한 예산을 협의해가면서 동시에 진행한 일인데요. 2014년도 일입니다. 직업인들이 생활하고 또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일터를 약 202개를 발굴했어요. 네. 발굴한 이유는 바로 완주의 아이들에게 완주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하는 목적이 가장 컸어요. 네. 또 부수적으로 대부분의 진로 직업 체험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버스를 빌려서 두세 시간 장거리로 가서 잠깐 둘러보고 오는 그런 진로 체험이 일반적이었어요. 한두 시간 둘러보고 나면 사실 아이들한테 남는 건 거의 없거든요. 또 대부분의 그런 진로 체험터는 잘 포장된, 굉장히 세련된 그런 일터로 꾸며져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이 아니라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찾아가게 하는 그런 탐색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 전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완주군에 약 200여 개의 일터를 발굴해가지고 학교에다 연계해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일터를 발굴하는 분들이 전부 다 학부모님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오죽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일터는 어떤 일인지 조사해서 또 면담하고 사진 찍고 보고를 만들어서 200개를 만들었는데 200개가 사실은 굉장히 좀 거칠고 또 아이들한테 직접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검증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의미 있는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체험처를 약 130개를 발굴해가지고 정선해서 진로 체험처라는 인증을 해주고 또 명패도 걸어주고 그래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네. 또 굉장히 많은 일터와 연결해서 지금도 진로 체험을 하고 있어요. 네. 마을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참 인상적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이제 지금 한 2, 3년 노력한 결과물이 올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전혀 무관한 딴 지역의 다른 산, 뭐 지명을 배우고 뭐 이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명이 아닌 우리 동네 이야기가 아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마을 교과서가 나온다라는 거는 실제 내가 눈 뜨면 학교로 오는 길의 과정이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과서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저도 좀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도 우리 학교 주변의 이야기야. 네. 아이들도 학부모도 상당히 친근하게 우리들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좀 재밌고 이제 네. 정말 실질적인 교육 방법인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 네. 질문 좀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네. 이제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2013년부터 네. 시작하신 거잖아요. 로컬 에듀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또 많이 진행이 되고 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희가 로컬 에듀를 시작한 지 올해 4년 차인데요. 완주에 혁신학교가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고 또 비율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마을교육 과정에 약 49개 학교가 참여하고 13개 읍면 거의 대부분의 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군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30%가 늘었습니다.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2014년도 2월 달과 올해 2월 달에 중학교 아이들의 진학 성향을 살펴보니까 그 무렵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전주로 떠났습니다. 완주군의 학교가 양이 안 찼고 또 기대에 못 미쳤겠지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는 4개 학교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로컬 에듀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대한 믿음 또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거든요. 로컬 에듀라는 게 우리나라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우리
우리나라 교육 뭐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다. 우리나라 교육 괜찮고 그리고 교육이 또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의 방향을 보면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고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라는 거예요. 일선에서 눈 뜨면 늘 아이들을 만나는, 물론 언론에 보도되는 부적격한 교사나 그건 어느 직군에나 다 있는데 너무 교사를 이렇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오면 지금 교사들 상당한 엘리트고 전문적인 소명과 식견이 있는 분들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풍토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말 학교를 이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그러려면 현장의 의견을 발로 뛰면서 들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광고 하나 할게요. 그래서 책을 펴냈습니다. 교사 교육개혁을 말하다. 현장의 교사들이 어떤 교육개혁을 말하는지 그 이야기를 교사들의 입으로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싶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부모들한테 좀 쓴소리를 드리고 싶은데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가 높으세요. 그거는 입시하고 좀 연계가 먼 것 같다. 그런 학부모들의 어떤 인식도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고 인프라 구축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좀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 일단 1차적인 목적이고 인프라 구축도 함께 돼야 될 것이며 정책을 수반하시는 모든 분들 조금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철학이 좀 있으신 정책들을 내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교육, 꿈꿀 수 있는 교육인데요. 교육이나 매뉴얼화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접근하는 그런 어떤 실험 대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장 학사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책 앞으로 읽을 독자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실은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그런 몸짓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지역에 알려지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나왔는데요. 아이들 학교를 나오는 순간에 일자리, 소득 격차,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할 텐데요. 그건 학교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국가가 해야 되는데 현재 국가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님들,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아이를 키운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학교 이후에 아이들의 진로, 그런 삶까지도 지역이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교육이 바로 지역교육, 로컬 에듀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데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또 다음 사람이 하고 또 모든 사람이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까지 로컬 에듀를 통해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해야 한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온 지역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노웅래 의원입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의 후속 작업, 이제 우리가 정책 질의하고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인 우리가 또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쁘신데 독서는 좀 자주 하세요? 독서요? 네. 솔직히 저희 같은 정치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서 굳이 독서를 한다고 그런다면 새벽 시간이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맹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넘어간 본 사람한테 물어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책을 가까이 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과거에 안 살았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미래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책, 독서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시공을 넘나들면서 또 경험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책이다, 독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저 주민들 많이 만나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일자리, 그리고 경기 불황, 소득 격차, 양극화 이런 문제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02년도 이후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지금 파장과 문제를, 재앙을 가져올 수 있어서 그와 관련된 책이에요. 한번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해진 미래, 어떻게 미래가 정해져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 대책을 제시한 책이 이 책입니다. 미래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결국에는 일자리,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인구 감소, 저출산 노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책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책에서는 이제 분석한 게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6.25 때도 우리가 50만, 60만 한 해 그렇게 많은 아기를 낳았어요.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90만, 100만씩 한 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2002년부터 해서 출생률이 1.17, 사실상 한 가정이 하나 아기를 낳는 거죠. 그때부터는 40만 명대로 이제 출생아가 쭉 떨어졌죠. 그러면서 오늘 2017년 이때 이제 인구 출생아가 올해는 30만 명대, 30만 명 초반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인구를 지금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1.01이나 1.0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이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이 재앙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 미친다고 보는 거죠. 저출산의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시대 추세에 따라서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마도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은 일자리 문제와 주거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가장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산율이 낮아진 직접적 요인으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비혼 및 만원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너무 큰 부담이어서 이 때문에도 결혼을 꺼리고 있지 않은가. 결혼한 이들도 집을 넓혀갈 엄두를 내지 못해 아이 낳기를 미루곤 한다. 부동산 가격이 젊은 층도 접근할 수 있는 기준으로 현실화되었다면 아이 낳을 결심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역동성을 이해했다면 다른 정책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인구 변화를 전혀 읽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허점이 많다. 요새 세대를 3포 세대, 그러니까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심지어는 M포 세대 해갖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고 그냥 살기 위해 사는 이런 세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그냥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 사니까 그냥 아기도 낳지 못하고 인구는 많이 감소하고 학령 인구, 공부하는 학생들이 확 줄어버려요.
6살부터 21살까지 공부할 수 있는 학령 인구란 말이에요. 학령 인구가 주니까 학교에 선생님도 막 남아나고 학교도 막 넘쳐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당국이 이거를 대비 못한 건데요. 2002년부터 우리 출생아가 40만 명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대 정원이나 사대 정원이나 이런 거 늦추고 대학교 정원도 줄여야죠. 근데 지금은 교대 정원에 비해서 또 그 초등학교 임용 대상자를 또 엄청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전혀 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같은 뭐 초등학교 교사 임용 대란이 생기고 이런 대란이 생기는 거죠. 저출산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교육 수요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 예측된다면 교육 시장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서 공급이라 함은 학교 등 시설과 교사인데 학교는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부지도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하다. 이들을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축소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경우는 더더욱 어렵다. 여기에 신규 임용되는 교사는 어찌할 것인가? 이런 마당에 학교를 줄인다면 이들은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저출산 세대가 학교 관련 인프라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지하고 필요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학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줄고 생산 가능 인구는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평균 수명이 좀 높아서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노인들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는 실과 바늘처럼 같이 가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 전체가 지금 일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우리가 복지 혜택을 줘야 될 혜택을 좀 부양을 해야 될 사람은 늘어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철 무임승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걸 뭐 공짜로 해주느냐 연세 드신 분을 그 부담을 다 우리가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이게 격감이 돼서 지금 올해 지금 30만 명대가 아니고 2020년대 돼서 20만 명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고령자를 더 많이 부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요. 취업 같은 것도 젊은 사람이 없어지니까 취업이 잘 되겠냐? 잘 되지 않겠냐? 천만에죠. 나이 많은 분들은 또 연세가 평균 수명이 들어가면서 또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년 연장이 되면 지금 연공서열제 때문에 월급을 3.5배 이상 받는 사람이 더 오래 근무하면 그 사람 하나가 고령자가 근무하는 것 때문에 3.5명의 젊은이가 취직을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젊은 삶과 고령자가 일자리를 갖고 새로운 그 경쟁을 하는 시대가 또 될 거예요. 2014년부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돼 향후 20여 년간 매년 70만에서 90만 명이 은퇴자가 될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생각할 때 이들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무리 청년층이 규모가 작고 힘이 없다 해도 고령층과의 세대 갈등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고령 인구가 은퇴를 미루면 취업 시장에서 부딪힐 것이고 은퇴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엄청난 부양 부담을 젊은이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됐든 충돌은 예고돼 있다. 이는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령자들은 본인들의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자신들의 거대한 인구 크기를 앞세워 국가에서 가장 큰 이익 집단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지는 젊은 층은 정작 정치적 결정에서 소외되고 만다. 그 과정에서 젊은 층의 반발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은 이 저출산 관련해서 2006년도부터 이거 저출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늦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저출산 대비 예산을 지원했죠. 보육과 양육 쪽에다 예산을 지원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거죠. 124조나 썼는데 일자리나 주거 개념 중심으로 이제는 예산 지원을 하든지 저출산 대비 대책을 해야 된다. 지금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데 솔직히는
사실상 우울한 미래가 전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그렇다고 그만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주고 집 줄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제적인 그 경제나 활력이나 이런 게 내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도 다 구할 수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일자리를 이제는 해외로 돌릴 필요가 있다. 해외 인재가 유출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유출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국력을 위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눈을 돌려서 일자리를 자꾸 찾고 만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최근 젊은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인재 유출이 많아진다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현재 고용 상태를 볼 때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편이 개인을 위해 차라리 옳을지도 모른다. 1985년생 대졸자 56만 명 중 20만 명은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나라 안에만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가 나서서 인재 유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앞장서서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이 짊어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기성세대도 기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사회 경험이 일천한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더러 맨 땅에서 시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기반을 제공하고 어느 정도 인프라와 경험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시스템을 갖춘 생존 전략이다. 이 정해진 미래라는 것은 이제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다 그런다면 미래가 미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만큼 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적어도 1년에 40만 명대, 50만 명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1년에 30조, 20조 이렇게 쓰고 있는 저출산 대비 예산,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됐건 그리고 집이 됐건 투자가 됐건 확실하게 그 당사자한테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그 인구 문제 연구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지목할 만큼 이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골드만삭스라고 그 세계적인 투자 회사는 뭐라 그랬냐면 2050년에 대한민국은 1인당 GNP 8만 달러가 되는 세계 2위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양쪽에 비관적인, 낙관적인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인구가 지금처럼 계속 줄어드는 쪽으로 간다 그런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재앙은 2030년이 아니고 2020년대에 올 수도 있다. 이제는 청와대 총리실이 딱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서 정책 예산 다 이제 중심을 잡고 인구 전문가 영입해서 해야 된다. 그것도 국가 최고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국정 시책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이 있다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저출산을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에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엄청난 부와 지식이 집중된 미국의 실리콘밸리.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곳 청년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피터 틸의 벤처 학교를 소개합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로 활동 중인 피터 틸. 대학 교육에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한 그는 독특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20세 이하 청년 20명을 뽑아 1억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틸 펠로우십을 창설했는데요.
우주를 떠도는 소행성에서의 광물 채굴, 방지가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노화, 대학 성적을 기반으로 미래 연봉을 계산해 대출해주는 대부업체 등 최근 틸 펠로십에 지원한 학생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 사례를 통해 사업의 전개 방법이나 창업 아이디어를 내는 법 등을 소개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습관과 패션, 연애 방식 등을 파헤치며 외부자의 시선으로 실리콘밸리식 삶을 조명한 점도 흥미로운데요. 창업이나 사업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마음가짐과 시대의 분위기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발전 방향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식량과 환경, 또 경제 문제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죠. 우울한 미래의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책, 내일 새로운 세상이 온다를 소개합니다. 2100년에 인류의 일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과학 전문 주간지 네이처의 발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저자 시릴 디옹. 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류가 처한 위기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전 세계 10개국을 누비며 50여 명의 과학자와 사회운동가, 기업가, 정치인 등과 만난 여정을 담담히 풀어냅니다. 쓰레기 배출이 없는 도시. 영국의 소도시 브리스톨에서 지역화폐 브리스톨 파운드를 만들어 40만 명이 넘게 사는 지역 경제를 살려낸 사례. 시민이 직접 헌법을 제정하는 도시 등 환경과 자원, 경제 상황, 교육 현실은 달랐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 저자는 희망의 증거를 발견하는데요. 책은 사소한 행동이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논리와 실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인데요. 과학은 어렵고 낯설다라는 편견을 깨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나의 첫 번째 과학 공부를 소개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과학 저술가 박재용. 과학적 사고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이며 만물의 척도라는 편견을 깨는 일이라고 말하는 저자. 인간이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과학과 친해져야 한다는데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세포로 평등하다. 천문학과 물리학의 발달 과정 속에서 인간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나 등 지구의 역사와 인류 문명사를 비교하는 저자의 시선이 흥미롭습니다. 유전학이 인간에게 말해주는 것, 인간 중심주의 바탕을 둔 그리스 천문학, 박물학의 어두운 그림자 등 생물학과 천문학, 박물학, 역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과학 이론의 발전 과정을 다루지만 단순히 과학의 역사를 살피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데요. 인간 사회 역사 속에 존재해온 통념과 인식이 과학적 발견과 더불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짚어주고 그 변화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묻습니다. 영포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신을 꾸미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40대를 일컫는데요. 외면을 넘어 내면까지 가꾸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 40대를 위한 삶의 기술 40혁명을 소개합니다. 3년간 책 10,000권을 읽은 남자, 2년 반 동안 50여 권의 책을 쓴 작가로 잘 알려진 김병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평생 직장의 신화가 무너진 지금 40대는 인생을 재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는 연령대인데요. 그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아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라. 한 가지의 배움도 중요시하라.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라. 어휘 수준을 높이면 성공할 수 있다 등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101가지를 소개하는데요. 40, 달리기를 멈추고 천천히 걸어라.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인공으로 살아라. 전화위복, 40의 다른 이름이다 등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고 싶은 40대에게 반가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맘때면 한 해를 되돌아보기 마련인데요. 잘한 것보다는 실수한 것, 또 이룬 것보다는 실패한 것처럼
이런저런 후회 같은 것들이 또 한 해가 간다라는 아쉬움과 겹쳐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캐서린 맨스필드가요, 후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말 것, 뒤돌아보지 말 것을 인생의 규칙으로 삼아라. 후회는 쓸데없는 기운의 낭비이다. 후회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단지 정체만 있을 뿐이다. 올 한 해가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요.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보다 올 한 해 잘 지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추억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